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케어 유니스 김영래 편집장이 보내준 지난 24시간 동안의 시니어 관련 뉴스 모음이에요. 날짜는 2026년 1월 21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20개가 넘는 이 기사들 속에서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마주한 현실의 빛과 그림자를 아주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회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풀어볼까요? 네, 오늘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몇 가지 키워드가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공간의 상실과 재편, 그리고 생존의 경제학, 마지막으로 복지 대상에서 새로운 주체로의 가능성,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아, 그러네요. 특히 첫 기사, 탑골공원의 몰락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기사였어요. 한때 노인들의 성지로 불리면서 수백 명이 장기랑 바둑을 두던 그곳이 이젠 하루 대부분 50명도 채 남지 않은 텅 빈 공간이 되었다는 소식이요. 네, 종로구청이 작년 7월에 주취 난동 같은 문제들을 이유로 장기 바둑판 20개를 싹 철거한 뒤의 풍경이라고 하죠. 공원은 깨끗해졌을지 몰라도 어르신들은 정말 갈 곳을 잃어버리신 셈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탑골공원이 그냥 단순한 공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생적 노인 문화의 마지막 보류 같은 곳이었거든요. 자생적 노인 문화요? 네, 기사에 인용된 2016 서울연구원 조사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당시 어르신들이 탑골을 찾는 가장 큰 이유가 이야기 상대가 있어서가 56.2%로 압도적이었어요. 무료 급식 때문에 온다는 응답은 10.9%에 불과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정 시간대에만 수백 명이 몰리는 무료급식 성지로 기능이 변질됐다는 거죠. 아침 6시 반에 도시락 번호표, 7시에 점심 번호표, 그리고 11시 40분에 도시락을 받아가는 식으로 하루 일과가 완전히 재편됐다고 해요. 사람을 만나러 가던 공간이 오직 밥을 타러 가는 공간이 되어버린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장기판은 그냥 게임 도구가 아니었던 거죠. 그걸 매개로 사람들이 모이고 훈수를 두고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는 뭐랄까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 사회적 접착제. 표현이 와닿네요. 한 어르신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여 얘기하는 재미가 있었다고 회고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그 재미가 사라진 겁니다. 익명성과 자유 속에서 서로를 보듬던 가난한 노인들의 마지막 공동체가 해체된 셈이죠. 기사에서 한 60대 노인이 자신의 처지를 뻘개, 그러니까 뻘밭의 개에 비유한 대목을 읽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사람이 다가오면 굴 속으로 숨었다가 지나가면 다시 슬그머니 나와서 움직이는 모습이 꼭 자신들 같다는 자조 섞인 말이었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현실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비유 하나가 이분들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을 너무나 아프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탑골을 떠난 어르신들은 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기사가 81세 고모 씨의 하루를 따라가는데 이분의 동선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 그 지하철 타시는 분 이야기죠? 네. 새벽부터 나와서 탑골에서 급식표를 받고 아침을 먹으러 서울역까지 이동해요. 그리고 점심까지 남는 3시간을 때우기 위해 목적지도 없이 지하철 1호선 중점인 경기도 양주역까지 갔다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 동선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죠. 사회적 관계망에서 밀려난 노인들이 어떻게 도시의 익명성 속으로 숨어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도권 복지센터는 절차가 번거롭거나 규칙이 깐깐해서 마음이 안 편하고 결국 지하철이나 대형 종교시설처럼 누구도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곳으로 스며드는 거죠. 파편화된 개인으로 도시를 부유하는 겁니다. 고씨 할아버지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어떤 말씀이요? 왜 노인들이 1호선에 많은지 아느냐. 1호선은 지하로 안 다니니까 해도 들고 아름답지 않냐. 덜 답답해서 타는 것이라는 대목이요. 청취자분도 아마 그러셨을 텐데 저는 이 부분에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개인의 감상을 넘어선 이야기 같아서요. 맞아요. 우리 도시 설계가 노년층의 정서적 필요를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바로 그거예요. 효율과 속도만 중시했지 누군가에게는 창밖에 햇살이 절실했다는 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정확한 지적이세요. 시간을 때우려고 노트에 60갑자를 계속 적거나 외운 사자성어를 한자로 쓰는 모습도 같은 맥락이죠. 어떻게든 의미 없는 시간을 의미 있는 무언가로 채워보려는 처절한 몸부림처럼 보여요. 네. 한 어르신의 증언,
무료급식을 찾아다니는 것이 그나마 목적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가 이분들에게 어떤 의미도 역할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뼈아픈 고백입니다. 탑골광원에서 밀려난 어르신들이 지하철 1호선을 하염없이 타고 계신다는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남네요. 결국 이분들을 매일같이 길 위로 내모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역시 경제적인 문제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앞서 이야기한 81세 고 씨가 매사원 한파에도 매일 급식을 타러 나오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에요. 월세 30만 원짜리 방에 사시는데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를 다 합쳐도 수입이 95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걸로는 세끼 해결도 벅차다는 거죠. 여러 통계들이 이 현실을 더 냉정하게 보여주네요. 한 실태조사를 보니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40만 5천 원에 불과하고 심지어 70% 이상은 30만 원도 채 못 받는다고 해요. 30만 원이요? 네. 사업 신청 이유 1위는 당연하게도 생계비 마련 50.4%였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조사 결과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건가요?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비참여자들에 비해 소득 수준은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는 대인 존재감 점수나 건강 기대 수명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그 부분이 저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소득은 훨씬 낮은데 어떻게 건강 기대 수명이 더 높을 수 있죠? 단순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아주 적은 돈일지라도 내가 사회의 일원이라고 느낄 수 있는 역할이라는 거죠. 아, 역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갈 곳이 있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무언가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 그 사회적 가치가 이분들의 삶의 질과 건강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인 셈입니다. 돈보다 관계와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아,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그 역할이라는 것도 현실에서는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한 요양보호사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 30년 미용 기술을 가진 분도 나이가 드니까 결국 몸으로 때우는 요양보호사 일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토로하시더라고요. 네. 숙련된 기술이 있어도 나이가 들면 쓸모 없어지고 결국 단순 노동을 찾게 되는 현실이 서글프다는 거죠. 금융소외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기사에 신파일러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신용 거래 정보가 부족한 시니어의 평균 신용 점수가 697점으로 주부나 청년보다도 낮다는 내용이에요. 신사일러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말 그대로예요. 서류가 얇다는 뜻이죠. 평생 현금 위주로 성실하게 살아오시고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기록이 거의 없어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분이 신용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서류가 너무 얇다는 뜻이에요. 아, 착실하게 살아오신 건데 오히려 그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시스템상으로는 유령 취급을 받아서 정작 급할 때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결국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이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겠네요. 네. 실제로 구급이성 환자의 절반 이상, 58.4%가 60대 이상이고 신규 암 환자의 절반, 50.4%도 65세 이상이라는 통계가 그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 추위를 잘 인식하지 못해서 한랭 질환에 더 취약하다는 기사는 돌봄 공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고요. 노년기 영양 부족 문제도 심각하군요. 네, 식사량이 줄고 치아가 불편해지면서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요. 네, 식사를 대신해서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는 특수 의료용도 식품 시장이 2년 새 19%나 성장했다는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아, 사회적 필요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생생한 사례네요. 그렇죠. 이렇게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한 줄기 빛 같은 소식들이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부산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81세, 79세 어르신이 검정고시에 나란히 합격했다는 소식.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 이야기의 뒷이야기는 더 감동적이에요. 5년째 재능 기부로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한병철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부모님이 배움의 기회가 없으셨다. 이제는 어르신들에게 그 기회를 돌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아, 정말. 복지관 관장님도 어르신들에게 검정고시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자존심 회복과 자기 개발의 기회라고 설명하고요. 맞아요. 노년기를 단순히 돌봄의 시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성장과 자아 실현의 시기로 바라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말 좋은 사례 같아요. 네. 의정부 교구에서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한 자서전을 제작해 준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더라고요. 자신의 삶을 이야기로 남기는 과정 자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한 분 한 분의 삶의 이야기가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나침반이 될 거라는 교구장 주교의 추천사처럼 시니어의 경험과 지혜를 어떻게 사회적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기업이나 지자체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단순히 쌀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시니어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네,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보이죠. 인천 송도 컨덴시아에서 시니어 인력들이 방문객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김해시 도서관에 시니어 바리스타가 일하는 카페가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맞아요. 서울 마포구의 스크린파크 골프장 같은 어르신 전용 할카페를 만든다는 소식도 인상 깊었어요. 이런 시도들을 보면 뭔가 공통적인 방향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성일까요? 예를 들어 송도의 안내 서비스는 시니어의 경험과 연륜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 모델이라면 마포의 할카페는 앞서 이야기했던 탑골공원이 잃어버린 사회적 공간을 제도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역할 제공, 다른 하나는 공간 제공. 네, 방점이 거기에 찍혀 있는 거죠. 기업들의 움직임은 훨씬 더 본격적이고 전략적인 것 같아요. KB금융이 보험, 은행, 요양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KB라이프 역삼센터를 열었다는 기사가 대표적이네요. 맞습니다. 전문 간호사로 구성된 케어 컨설턴트가 상주하면서 재가돌봄부터 요양원 입소까지 원스톱으로 상담해준다고 하니 이건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잖아요. 코웨이의 행보도 주목할 만해요. 테라솔이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에 뛰어들었고 자회사를 통해 시니어 케어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들은 시니어 세대를 더 이상 복지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가진 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군요. 네.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 대학가의 대학연계형 은퇴자 커뮤니티 URC 사례를 소개한 기사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저도 그 기사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 시니어 생활시설을 만들어서 입주자들이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쓰고 수학도 청강하면서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모델이 확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URC 사례가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요. 앞서 소개했던 요양보호사 오연주 씨의 호소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우리를 부양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네, 수십년 쌓은 경력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연결해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죠. URC는 바로 그 연결과 활용을 공간적으로 구현한 아주 성공적인 모델인 셈이에요. 기사를 보니까 애리조나 주립대의 미라벨라라는 곳에서는 은퇴한 의사들이 의대생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학생들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진 어른들과 교류하며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은 새로운 수익원을 얻고 학생은 지혜를 얻고 시니어는 역할을 얻고 모두가 윈윈하는 구조네요. 그렇죠. 특히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들이 많은 우리 현실에 대입해보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고령층을 캠퍼스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맞이하면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확장하는 전략인 거죠. 세대 간의 단절이 심각한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순히 공간만 공유하는 걸 넘어서 지식과 경험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세대 통합의 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20개가 넘는 기사들을 통해서 2026년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삶을 정말 다각도로 들여다본 것 같아요. 탑골공원과 지하철 1호선에서 외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서부터 여든이 넘어 배움에 도전하고 또 기업들의 주목을 받는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는 모습까지 정말 다양한 얼굴이 공존하고 있었네요. 사회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역할과 가능성을 찾으려는 개인의 노력과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시니어를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던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원이자 새로운 시장으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을 잘 부양할까를 주로 고민해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오늘 살펴본 여러 사례들은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우리 사회의 자산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아, 만약 미국 대학처럼 우리 동네에도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고 교류하는 세대 공존형 캠퍼스 같은 공간이 생긴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질까요?